김무성 대표의 문자가 찍힌 사진 한 장 저희가 금요일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이 사진 외에도 또 수첩 외에도 또 문자, 이 해당 문자 외에도 또 다른 문자가 지금 또 공개가 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김무성 대표가 기자들이 찍는 걸 알고 일부러 내놓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많이 포함이 돼 있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친박과 비박이 합의해서 만들기로 한 공천 관련 기구, 이걸 놓고 이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그 얘기까지 저희가 정치권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일단 문자 내용부터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봐야 될 텐데, 네. 문자 내용을 보면은 비박계가 총동원이 돼서 이제 김무성 대표를 도와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전략을 얘기하는 게 나와 있어요. 이게 네. 어떻게 된 문자인지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 김무성 대표가 본인의 그 핸드폰으로 받아서 예. 그것이 언론에 노출된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공천권을 국민에게 반납할지 아니면 대통령과 일부 세력이 행사할지, 이것에 대한 그 초유의 그 민주주의 수호 투쟁이 시작된 거다. 예. 그리로 가셔야 하지 않겠느냐. 네, 누군가 이제 이렇게 조언을 하는 이렇게 거죠. 조언을 했고요. 예.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행동 요령까지 막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표님이 주말 동안에 그 김약용 대표 비서실장이 나서서 정병국, 원희룡, 남경필, 이분들은 대표적으로 과거 그 쇄신파의 초대 멤버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비박이자 또 쇄신파 해서 어떤 현재 이 청와대와는 다소 각을 좀 세워왔던 이러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각을 세우는 그러한 협조를, 메시지를 발사할 수 있도록 어떤 협조를 대표 비서실장이 요청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하고, 또 정두원 의원 역시 또 그 내놓으라 하면 서러운 또 비박의 대표적인 또 중진, 예. 이러한인데, 정두원 의원이 아마 월요일 날 라디오에서 세게 청와대를 비판하고 나갈 것 같다, 이런 예. 것까지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예, 정도는 내놓으라 하는 비박계 주자고, 네. 또 그죠? 네. 빠지면 서운한 분이죠. 네, 예, 네, 두 개를 네. 합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네. 자, 일단 이게 포커스 뉴스라는 곳에서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자, 이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가 관심인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비박계가 똘똘 뭉쳐서 김무성 대표를 엄호한다, 이런 취지로 볼 수 있기 때문인데, 네. 자, 이분들 움직이신답니까? 어떻습니까? 어쨌든 이걸 보낸 지금 분이 사실은 그 과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그 캠프 때 예. 어떤 핵심 일종의 전략가, 예. 브레인을 했던 그 뭐 유명 사립대 교수인데, 이분의 그 문자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이들의 움직임을 마치 조율하고 의논을 나눈 것처럼 돼 있는데, 예. 우선 그 당사자 아까 한 분인 정두원 의원의 경우는 조금 그러니까 약간 이것에 불쾌하다는 식으로 해명을 했어요. 아, 그래요? 아니, 내가 이제 라디오에 나가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마치 공천제를 다 주무르듯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건 뭐 정두원 의원의 기본 입장인데, 예. 그런 얘기를 하고는 싶었지만, 근데 김무성 대표가 본인이 이제 전략 공천 이런 건 없다, 국민에게 공천권 돌려주겠다 이런 건데, 자기가 전략 공천 안 하면 됐지, 마치 나하고 뭐 짜고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나까지 공천 못 받게 할 뭐 그런 일이 있느냐. 예. 웃기는 상황이다라고 거리를 좀 뒀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런. 그러니까 아까 그분들은 원희룡, 남경필 이런 분들은 네. 이제 현직 자치단체장이니까 뭐 공천하고 전혀 관련이 없고요. 본인이 이제 사실 여러 가지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사실 서대문이 그렇게 네. 녹록한 지역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텐데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 아닌가. 다만 아까 그 근데 여기 보면은 공천 지금 정두원 의원은 이제 이렇게 거리를 뒀는데, 약간 묘한 움직임은 아까 이제 남원정, 그 남경필, 원희룡 이런 분들은 뭐 제수지사, 현재 경기 예. 제수지사니까 실제로 뭐 그렇게 움직이기는 어려울 텐데, 정병국 의원은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박자를 좀 맞추는 분위기입니다. 네. 정병국 의원의 경우는 그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내년 총선 공천에 개입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의원들이 아마 절대 그냥 그렇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적극적인 의견 표명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실제로 이 정병국 의원이 아까 얘기한 그 쇄신파들의 그 원조 쇄신파들의 모임이 있어요. 월말마다 모이는 그 모임을 아마 조금 땡겨서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청와대가 공천제도에 대해서 너무 자꾸 개입하고 전략공천 하려는 듯이 하는 건 곤란하다는 쪽으로 아마 의견을 좀 내려는 이런 움직임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김태현 변호사. 근데 뭐 김무성 대표의 이런 그 휴대전화, 문자, 수첩 이런 게 자주 나온단 말이에요, 언론에. 근데 뒤에 보면 저도 국회를 오래 출입해봤지만 뒤에서 기자들이 다 이거 망원에 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일부러 밑에서 보기도 하는데
찍을 걸 알지 않았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추측도 가능한데 저는 글쎄 김우성 때문에 스타일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겠나. 명색의 별명 무대인데 숨겨서 막 이러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원래 스타일 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난 기자들 찍힌 거고 저는 이게 왜 의도적 노출이 아니라고 봤냐면은 그 김성태 의원이 보낸 메시지는 또 어차피 선역 의원들이 보낸 거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지금 오늘 공개된 문자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김무성 대표의 외곽 브레인이 보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더군다나 그분이 친이계 어떤 이명 캠프의 핵심 참모였다고 하게 되면 이걸 사실은 친박에서 알게 되면 이거 뭐야? 이거 본격적으로 우리랑 각 세우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거고 더군다나 정두원은 이 뭐 라디오에서 정말 하려고 했는데 안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예. 벌써 정두원은 그런 게 나타나니까 발을 빼지 않습니까? 왜냐면 더 거기서 또 가서 내일 아침에 또 라디오 떠들게 되면 이거 봐 그거 다 뭐 김무성 대표 얘기 듣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도 살 수 있으니 예.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이걸 아마 고의적으로 노출해서는 글쎄 본인에게 좀 득은 좀 없지 않을까 해서 저는 좀 실수 아니겠나? 김무성 대표 본래 스타일이 반영된 거 아니겠나? 좀 그렇게 보고 예. 싶어요. 저는 약간 음모론적 시각에서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음모론적으로? 예, 예. 예.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뻔히 그 행사장, 대표가 움직이는 행사장 당연히 기자들, 카메라 기자들 쫙 해서 그 포진해 있는데 지난번 그 1월 5일 날 수첩 파동 때도 보면은 당시에 이른바 청와대 문건 사건으로 인한 그 배후가 마치 김무성, 유승민이다. 결국 이들이 배후에 있다는 걸 내가 다 밝히겠다. 이렇게 청와대 행정관이 그 일부 인사들과 만나서 막 그런 논의를 했다라는 걸 그 정보를 수첩으로 딱 흘려서 그랬죠. 니들이 지금 나를 치겠다고? 예. 어. 그래서 난리가 나서 결국 행정관이 네, 다 알고 있다. 옷 벗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행정관 옷 벗었죠. 예. 옷 벗고 이랬던 그때도 결국은 그래서 사실은 절반은 뭔가 정치적 의도와 메시지가 있었던 거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지금 사실은 아까 정치권 외곽 인사긴 하지만 그 인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기 들어있는 내용들, 저 당내 그리고 현재 저 광역단체장도 있지만 차차기 대선 주자로까지도 거명이 되는 이런 유력 인사들이 포함돼서 결국은 이들이 이른바 당내 민주주의 그리고 공천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런 데 목소리를 같이 하고 있다. 나 혼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김무성이 지난번 유승민 찍어내기처럼 청와대가 대통령 한마디로 저 찍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 폭풍이 일 예.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은근히 경고하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군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쭐게요. 그 내일 뭐 이제 그 공천 관련한 기구가 이제 구성이 된다고 하던데 여기에 사실 누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한데 네. 이 비박계 김무성 대표가 임명하는 뭐 예를 들어 비박계 의원들이 상당히 들어간다면 결국에는 비박계 주도로 이번 공천 작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공천 룰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김무성 대표는 우선 위원장서부터도 황진화 사무총장을 예. 그 임명하려고 하고 친박계에서는 그 양반 너무 요새 김무성 쪽에 가깝다. 해서 그 자신들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김태호 최고위원을 추천하려고 하고 또 위원 구성에서도 친박의 강성들인 이른바 그 조원진 원내수석 부대표나 예. 김재원 정무특보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집어넣어달라고 하는 것이 친박의 요구인데 김무성 대표는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아마 내일 아예 관철되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공방이 또 상황입니다. 계속 되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정치권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가겠습니다. 다음 뉴스 바로 이겁니다. 미국의 한 레모네이드 가게 사장 7살짜리 어린 소년이라고 합니다. 왜 이 어린 소년이 음료수를 팔게 됐는지 그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한적한 미국 시골 마을인데요. 이곳 사장은 7살 난 루크 엥겔맨이라는 어린 소년입니다. 장사를 시작하고 있죠. 직접 만들어 온 레모네이드를 주민들에게 팔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엄마가 아주 희귀암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없다 보니까 고향인 멕시코로 돌아가서 자연치유법을 받게 하고 싶다. 그렇군요. 이런 마음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레모네이드 판매 이걸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동네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외지인들까지 찾아와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예, 자 다음 영상도 보면서 소개를 해주시죠. 네, 여기는 그 스코틀랜드 남부 지방인 보더스주입니다. 온 동네가 온통 뜨개질 작품으로 뒤덮여 있는데요. 이렇게 뜨개질로 사회 봉사를 하고 있는 이 한 단체에 있는 그레이스 브렛이라는 할머니가 주인공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중전화 박스까지 뜨개질로 장식을 해놨는데요. 그러네요. 좀 더 따뜻하고 훈훈한 사회를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런 뜨개질 작품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할머니 나이가 올해 104살 되셨다고 네, 합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희도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언제나 시청자 편에서는 박정훈의 뉴스탑10을 시청하고 계십니다.